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계부채가 1,200조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계부채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안고 있는 그 소액의 많은 이 가계부채들이 이게 해소가 되지를 않고 계속해서 이 부채 상환이 할 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400조 가까운 이 가계부채가 아주 참 상환이 거의 불능하다시피 하는 이런 부채인데, 여기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다소나마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발표한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이 연체된 이 채권을 갖다가 즉시 그 소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 담고 있습니다. 물론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조일석에 한꺼번에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심히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서민 가게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공약당에서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가계부채 관리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에 665조 돈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에 1207조, 그러니까 180%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연구원이 지난 2013년 자료를 분석한 것에 의하면 지금 금융채무 연체 취약계층이 약 한 350만 명, 그 중에 114만 명은 사실상 상환이 불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빚 독촉이 불가능한 채권이나 사실상 해수 실익이 없는 채권도 이 관행상, 또 어찌 보면 불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런 채권도 추심 중에 있고요. 3쪽에 보면 정부가 햇살론이다 여러 가지 서민금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민들에게는 실효성 없는 그런 이제 지원 방식이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달리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지금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쪽에 더불어민주당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현존하는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서 저소득 저신용 서민의 부채를 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액이고 장기라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냐? 그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 1,000만 원 이하 그리고 10년 넘은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기초수급 대상자, 고령층, 이런 사실상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이미 대손 상각 처리를 하고 회수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심을 지속하는 것은 이런 서민 생존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됩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요. 기업과 경영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해도 성실 실패자 중 재기의 의지와 가능성 있는 자에 대해서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도덕적 해이 논쟁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개인은 안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정책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중심의 연체채권 해수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저소득 저신용 서민 중심의 연체채권 소각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거기 노란 색깔로 정해진 거거든요. 소각 방안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아까 얘기한 1,000만 원 미만 10년 이상 구실채권 즉시 일괄 소각하겠다. 이게 한 41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금 국민행복기금이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세 종류가 있죠. 장기 연체 소유자가 한 31만 명, 고령층 연체자가 67만 명,
저소득 연체자가 약 16만 명이 됩니다. 이분들을 더하면 114만 명인데 이 114만 명하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1만 명하고는 약간의 중복성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괄 소각하겠다는 것이고요. 2단계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임박한 소위 주분 채권에 대한 관리 강화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부업체나 이 채권 추심업자가 대출 채권의 권리 행사 기간, 그러니까 5년이 종료된 사실을 알고도 이것을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돈을 갚도록 종용하는 이런 행위를 원천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차단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5대 금융회사가 현재 특수채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채권 규모가 한 3조 5천억 정도에 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명을 안 썼습니다만 A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1조 7천억 원, B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3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우리가 법을 개정해도 5조 5천억 원 이상의 부담이 서민들 위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연장 목적의 무분별한 소제기를 금지하고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를 연장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와 채무재조정 협의를 진행하도록 의무화해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임박한 소액 부실채권을 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도 금지해서 무리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대부업자나 자산 유동화 회사에게 양도된 경우에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1회에 한정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원칙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통제하고 금융기관과 채무자 간의 실질적인 채무 재조정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죽은 채권 관리 방안은 그 두 가지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겠다. 소멸시효 연장 목적의 무분별한 소제기를 금지하고 매각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개인 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회생 절차와 금융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우선 신용채무만 존재하는 개인 회생 절차의 회생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판 노예제 관행을 시정하고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해서 소액 금융 분쟁 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개인 소액 사건에 대한 금융소비자를 보호 강화하고 소제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정 전치주의, 그리고 금융 소비자가 조정 수락하면 소제기를 금지하는 편면적 구속력, 이런 금융회사의 남소 방지 규정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요약한 내용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이해 안 가신 부분은 질문 주시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먼저 아마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서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신용불량자가 많냐, 이제 350만에서 400만 얘기를 합니다. 인구로 치면은 거의 한 8%가 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가장 큰 이유는 금융권의 모랄 해저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나라에서는 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어느 기간 이상의 연체가 되고 돈을 못 갚으면 상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로 그냥 처리를 그냥 끝냅니다. 물론 신용불량 기록에는 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음에 돈을 빌릴 때는 페널티가 있겠지만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쫓아다니질 않는데, 우리나라는 이 민사소송법이랑 금융기관들이 두 개가 잘못돼서 10년, 20년 된 채권들을 여전히 쫓아다니고 그 쫓아다니는 것을 추심업체한테 넘깁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본 일인데, 원래 원금이 100원이면
나중에 연체 이자가 쌓여서 뭐 200원, 300원이 됐어요. 근데 그 채권을 1원, 2원에 팝니다. 추심 회사에다가. 그러면 1원, 2원을 판 이 회사는 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100원인데 2원만 내면 50원 깎아줄게. 2원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원만 내면 깎아준다 그러는데 2원부터 내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2원을 내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것이 부활됩니다. 그러면은 그 받는 돈을 갖다 자기네들이 사왔으면 다 자기가 갖는 것이고 1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30원을 받으면 30배 장사고 추심을 위탁을 받아서 원래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돈을 갖다 받으면 받는 돈의 30%를 자기가 또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금융회사에는 이미 다 완전히 상각이 끝났는데도 이러한 그 제도상의 미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잦고 몇 개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에 의해서 400만의 장기 연체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것을 그 누구도 나서서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잘못됐다. 잘 생각해 보시면 금융기관이 돈을 꼭 돌려받을 수 있으면 못하러 심사를 합니까? 우리나라가 상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도 대출을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슨 수가 있어도 악착같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금융기관이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을 해야겠다라는 책임을 금융기관이 느끼게 하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것이 강력하게 있어야 그래야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도 조심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얼마가 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1200조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썩는 큰 고름이 되고 전체 국가의 몸을 망치는 병이 될 겁니다. 이거는.